워싱턴으로 경기고 3학년 때 유학을 떠났다고 했죠. 유학을 떠났는데 이 장병혜 씨는 YS하고 나이가 한 5살 정도 아래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4, 5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그 미국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계속 연락을 하고 또 정치적, 이 정신적,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늘 후원을 해왔고 한동안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치적 이 자금이 필요하고 할 때는 이 미국에서 이 모자에다가 이렇게 막 돈을 숨겨가지고 달러를 숨겨가지고 가져와가지고 YS한테 전달해 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직접 제가 알고 있는 지인한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직접 들은 분도 저한테 이제 정보를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대통령이 된 그 이후에도 상당히 그 막강한 이 청와대의 이런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장병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일본에서도 좀 이 장병혜 씨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영어도 능통했고 일본어에도 능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중국인인데 그 중국인이 양가경이라고 하는 이 중국인인데 이 자기의 그 지도교수였던 거예요. 지도교수가 슬하에 자식을 두고 있는데 이 장병혜가 양가경 자기 지도교수 양가경 양박사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양박사는 아마 중국의 당시의 그 등서평 쪽하고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화에 이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은 또 클린턴 대통령의 그 부인 그 힐러리 여사하고도 아주 좋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집안끼리도 왕래하는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택상 씨 집안은 선대부터 지방의 토세력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장택상의 형 장직상인가 장택상의 형이 이 장직상일 겁니다. 아마 장직상은 그 일제 때 일본에서 비행기까지 그 헌납했던 아주 유명한 친일파로 알려진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장택상 씨 아마 골동품 좋아해서 엄청난 그 유물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유물들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기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남대학교에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깨지고 파손돼가지고 많은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도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병혜 씨가 YS가 대선에 나왔을 때 선거 유세도 따라다녔고 이거 선거 유세 때 YS가 대선 나왔을 때 선거 유세 따라다닌 거 이거 아주 팩트입니다. 야당 때부터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러를 가져와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이 지원해 준 것도 팩트입니다. 정말 그 우스갯소리로 공항에 나올 때 모자 쓰고 머리 위에 달러를 숨기고 와가지고 YS한테 지원해 줬다고까지 한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또 이 YS 여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제목의 38개 중에서 혼외 자식 문제도 있습니다. 아직 뭐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자꾸 가니까 그 시간 내에 오늘 다 못할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 장병혜는 사실은 나름대로는 미국에 가서 그래도 한국에서 뭐 경기고 졸업을 했으니까 유학 가서도 공부를 잘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교육학자고 아마 역사학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택상의 셋째 딸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마 조지타운 대학의 이 뭡니까 그 코리아 게이트로 잘 알려진 박동선 회장이라고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예, 그분이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이 장병에도 조지타운 대학에서 수학을 했고 그때 이제 지도교수였던 양가공 박사하고 이제 만나서 어쨌든 뭐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양가경 박사는 재혼이지만은 장병혜 씨는 뭐 초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피츠버그 대학에 가서 석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조지타운 대학원에 가가지고 아시아 뭐 역사 연구 이런 거 하면서 역사 이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한국에도 아마 2000년대 중후반에 와서 이제 그 뭡니까 뭐 학위를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아마 명예박사학위 뭐 이런 거를 여러 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기 뭡니까 뭐 이거는 뭐 정확한 내용은 잘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장병혜 씨는 그 이승만 박사의 그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가 이인수 씨죠. 이인수 씨. 이승만 박사의 그 양자인 이인수 씨하고 이 KBS의 주말 드라마 그 뭐 서울 1945에서 이 장택상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뭐 허위 사실 이런 거를 유포했다고 하면서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가 1심과 그 2심에서 아마 모두 무죄 판결을 무죄 판결이 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고 또 대학에서 역사학 강의도 했고 그 자식들 이 셋이 있는데 그 뭐 자식들 셋도 전부 다 뭐 하버드라든가 예일대 뭐 이런 데서 아마 시카고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하버드하고 예일대는 이 졸업을 시켰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이 장병혜 씨의 여러 가지 어떤 40여 년 동안 이 학교에서 생활해 오면서 역사 강의를 하면서 또 우리 국민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김영삼 YS하고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뭐 둘만이 아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서로 간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게 되면은 제3자한테 들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들키는 경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주소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장병혜에 대한 얘기는 자 여기까지 이제 하면서 이제 그 YS하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1979년 11.6 사건 이 당시에 그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성화 그리고 김대중 그 다음에 강조 5.18 이런 부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또 물 한 모금 마시고 자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영삼의 그런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11.6 사태 시해 사건을 김영삼과 이 인볼브 시켜서 한번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1979년에 10월 26일 날 40년 전 며칠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국민묘지 가서 박정희 대통령 이 40주기 행사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79년 10월 26일 날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에 의해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김재규한테 박정희 대통령 시해를 사주하도록 미국을 움직인 사람이 바로 김영삼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11.6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소설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럴듯하지만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었다는 그런 징후는 사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가령 미국의 의도가 정보당국에서 자의적으로 입수한 내용을 갖고 그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는 것까지는 자유겠지만은 11.6 시해 이후의 행적은 정말 조폭보다도 못한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김영삼, 그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11.6 시해 사건을 조명해 보는 것은 바로 정성화의 행적을 추적해 봐야 12.12 사건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또 제대로 파악해야 왜 정성화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서 김영삼이 이끄는 통일민주당에 입당하고 김영삼의 대통령 선거를 도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주 5.18 특별법 개정과 하나의 사건까지를 파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사건 당시에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은 김재규 당시의 중앙정보부장의 초대를 받아서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특별한 일이 있어서 초대를 한 게 아니고 아마 대통령을 거세할 목적으로 대기시켰다고 봐야 할 겁니다. 사건 현장 부근의 건물에서 정성화는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7시 40분 조금 지나서 정성화가 당시의 그 중앙정보부 2차장부 김정섭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정섭. 이 김정섭이하고 정성화하고 바로 그 옆 건물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사건 장소하고 불과 40-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건물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시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후의 행적을 정성화 회고록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궁정동 안가에서부터 육군본부 벙커까지 그 동선에 대해서는 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정성화는 대통령이 사망하고 권한 대행이 결정되지 않아서 권력이 공백 상태에 놓였던 그 다음날 10월 27일 새벽 2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범인이 누군지 모른 채 계엄사령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토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자신의 회고록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군인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켰던 정성화는 자기 말입니다. 그해 12월 12일 밤 12.10입니다. 당시에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서 강제 연행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내란 기도 방조 혐의자로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 결과 이등병으로 강등이 되고 군적을 박탈당하고 아마 이제 징역형을 살았죠. 어쨌든 이 정성화 회고록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 불리한 환경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이 자신의 회고록이라고 이렇게 세상에 내놓은 겁니다. 정말 그 회고록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성화 아주 비겁하기 짝이 없는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궁정동의 현장을 한번 조명을 해보면은 이건 뭐 지금 이제 60 이상이 된 분들은 대부분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궁정동에서 김재규가 총을 쏘고 난 다음에 맨발로 이 정성화가 있는 안가 본관으로 김재규가 맨발로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총성이 김재규가 이제 총을 땅땅땅 쏘고 난 다음에 불과 한 3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화는 김재규하고 마주했을 때 김재규 와이셔츠에 피가 묻은 와이셔츠 차림이었고, 그리고 김재규의 허리춤에 권총이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총이 꽂혀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권총에서 화약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저도 권총을 몇 번 쏴봤습니다만은 권총은 조그만하고 389경 탕탕탕탕 쏘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거 화약 냄새가 진동합니다. 진동해요. 그러면서 이 김재규가 허둥대면서 주전자 꼭지 찔쭉한 그 꼭지에다가 입을 갖다 대고 연신 물을 들이켰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소위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김재규를 범인이라고 직감할 수 없었다는 거,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 김재규가 맨발로 튀어나와서 와이셔츠에 피가 묻고 허리에 권총이 차 있고 하양 냉새가 진동이 되고 주전자에 주둥이 되고 물을 꿀떡꿀떡 마시는데 어떻게 간첩 잡는 그 별 4개의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저 범인이 총소리의 범인이 김재규라고 그거를 단정할 수 없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밤에 계엄사령 그 계엄령이 선포가 될 때까지 주둥이를 딱 닥치고 있었던 게 정성화예요. 김재규를 범인이라고 직감할 수 없었다는 거, 이거 언어도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성이 울린 직후에 김재규가 정성화가 대기하고 있던 그 안가 본관으로 달려가가지고 기차에 정성화를 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육군본부로 가는 겁니다. 육군본부로. 예? 그러니까 아마 이 합수부 조사, 진술조사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그 진술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김재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총장 큰일 났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성화가 그대로 얘기한 팩트입니다. 조사 내용에 이렇게 정성화가 얘기한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총장 큰일 났습니다. 김재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서 김재규의 차를 탔다는 거예요. 정성화가. 그러면서 뒷좌석에는 김정섭이 그리고 정성화가 타고 이제 오른쪽에는 김재규가 타고 그 차를 모는 운전석 옆에는 수행비서였던 박흥주 대령 박흥주를 태우고 육군본부 벙커로 직접 간 게 아니라 미 8군 영내를 거쳐서 6번 벙커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이 육군 용산에 있는 육군 벙커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메인 포스트가 있고 사우스 포스트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드래곤 이 호텔이 있는 곳은 이 거주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 용산고등학교 그쪽에 있는 거 조달청 본문가 그쪽에 있는 데가 이제 그 8군이 있는 사령부가 있는 곳이죠. 어쨌든 그 8군 영내를 거쳐 가지고 육군 벙커에 도착을 했다니까 이 메인 포스트에서 드래곤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쪽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드래곤 호텔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국방부 맞은편 쪽에 있는 육군 본부 벙커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 육군 벙커에 도착을 하고 내릴 때 보니까 김재규가 이 맨발로 내리는 것을 봤다. 이렇게 정성화가 검찰의 진술은 분명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재규는 신발도 신지 않고 양말만 신은 채로 맨발로 내렸다고 검찰에 그렇게 정성화가 진술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차 속에서 저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게 이거 육군 병장, 육군 일병도 알 거예요.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인 정성화가 그거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날 때까지 주둥이를 딱 다무리고 있었다? 이게 참 언어도단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성화가 김재규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김재규가 하는 말이 엄지손가락을 딱 축여 세우면서 저격을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성화는 각하가 돌아가셨습니까? 각하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김재규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가부를 말하지 않아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이걸 만약에 적이 알면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육군 벙커에 도착했다는 거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보부의 직책이나 안가에서 상황을 보면은 누가 봐도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객관적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육군 총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은 이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정성화는 벙커에 도착한 후에 이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해군 총장, 공군 총장, 한미연합부 사령관
이런 이제 군수뇌부를 소집을 하고 김재규가 이제 시키는 대로 계엄령 선포에 필요한 이런 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성화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수도경비 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수도경비 사령부가 전성각이었습니다. 전성각. 제가 알기로는 전성각 수령관이었는, 수경사령부, 수도경비 사령관이었는데, 수도경비 사령부가 정성화가 이렇게 호출을 했는데 20분 만에 도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성각 수경사령관이 20분 정도 만에 도착을 했다고 봤을 때, 이거는 그렇다면은 차지철의 범행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정성화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차지철을 의심했다고 한 거예요. 차지철이 대통령을 갖다가 시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했다고 하면서도 이 차지철의 생사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었다, 이렇게 회고록에 적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치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매치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도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김재규의 범행을 도와준 그런 정성화의 행동들이 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김재규가 범인임을 알고도 함부로 일관한 정성화.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다면은 그야말로 사건을 수습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살해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 거, 이게 자신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범인의 성격과 그리고 진행 상황, 그리고 범행 전모,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정성화 회고록 한번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이때 상황 판단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정성화의 회고록을 쓴 사람이 누구냐가 더 보수를 이상야릇하게 몰고 가고 있는,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그 인물이 있어요. 이 정성화의 회고록을 누가 써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기범님. 이 정성화의 회고록을 쓴 인물이 누구냐? 조선일보 출신의 조갑제예요. 또리 아빠님. 조갑제. 조갑제가 정성화를 세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논리가 맞질 않는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자, 그리고 정성화는 사건 발생 1시간 반 동안 대북계 조치, 계엄 준비, 군부대 파악 이런 거를 끝내고 긴장이 눈 녹듯이 서서히 풀리니까 사후 대책이 염려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정성화가 육군 참모총장인데, 물론 조갑제는 정성화 말을 듣고 이제 회고록을 정리했다고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대충 몇 마디 한 것을 윤문을 조갑제가 세탁을 한다고 했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아니 대북계
김일성의 어떤 조치를 하고 계엄 준비, 군부대 파악 이런 거를 다 끝내고 어떻게 해고록에 그 전장이 눈 녹듯이 서서히 풀리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 조갑제 이거.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지하벙커에 고관 대작들이 다 앉아 있는데 다들 멍하게 앉아 있기만 했지 어떤 놈 하나도 구체적인 방안도 세워지지 못한 채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김재규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김재규의 얼굴은 어땠냐? 정성화 해고록에 나오는 거예요. 초췌할 대로 초췌해 있었고, 그래서 정성화는 그 옆에서 듣기만 했다. 이렇게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도 조갑제가 쓴 해고록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밑줄 쫙 꺼놓고 빨간 볼펜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자로 줄자로 여러 번 제가 쫙 꺼놨는데, 과연 정성화가 김재규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고록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정성화가 대통령 돌아가시고 김일성이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눈 녹은 듯이 참 이게 풀리고 말이지. 김재규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이게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청정리님. 오히려 말이죠. 그때 누가 있었냐? 김계원 비서실장이라고 있었죠. 김계원 비서실장. 김계원 비서실장이 정성화를 불러가지고 아니 어디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 좀 합시다. 김계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김계원이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범인이 누군지 알아보려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화는 이때까지 김재규의 반란 기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의 그런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는 게 당시의 보안사 수사관들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화 이 새끼는 대통령을 시해한 게 김재규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 김재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를 해서 김재규 시대로 역사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기회를 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죠. 이런 미화를 조갑제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당시에 사법부 판단과 검찰의 기록 모든 내용을 보고 아무리 지가 미화하려고 지 주둥이로 얘기를 하더라도 조갑제 입장에서는 그 팩트를 다 확인하고 해고록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조갑제가 500만 원 받고 써줬다는 얘기를 들은 아주 믿을 만한 사람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전해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당시 상황이 정성화가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은 김재규의 반란 기도가 성공했을 것이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기회주의적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는 게 당시 그 수사관들의 일치된 판단이었어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은 김재규가 요구하는 대로 궁중동에서 그 차에 올라탄 후에 차 안에서 취한 그 태도 한번 보세요. 육군본부 지하 벙커로 가가지고 그 정성화가 취한 그 행동들 모두 공범 내지는 방조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화는 대통령 피격으로 사망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장 먼저 입수했다고 하게 되면은 정성화의 직속 상관이 누굽니까? 정성화 육군 참모총장의 직속 상관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그 국방부 장관한테 정성화가 지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성화는 그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그런 정도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기회주의적 처신을 한 거라는 겁니다. 이거 바로 정성화 이꼬로 김재규하고 같은 공범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12.12가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12.12가. 왜 12.12가 벌어졌냐? 12.12는 총성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79년 12월 12일입니다. 제가 머리가 팍팍 돌아가던 그런 시기예요. 대학교 다닐 때니까. 10월 26일이 또 제 생일이에요. 아주 그 당시 상황이 너무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 12.12 사태,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입니다. 정성화는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 이거 합수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수사관들이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충돌, 이게 이제 다음날 아침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아마도 이제 숨가쁜 그런 상황이었겠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경복궁 수경사 30단에 모여있던 그런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그리고 노태우 구사단장, 그리고 참모총장 연행에 항의하는 그 장태환이 있지 않습니까? 장태환이 나중에 다 영삼이가 다 저기 해줬죠. 그 당시 수경사령관, 그리고 뭡니까? 그 특전사령관의 정병준가요? 예. 자, 어쨌든 간에 결국 사태는 나중에 이제 신군부로 몰린 전두환 사령관 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당시 12.12 사건의 진상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1995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사건이 다 뒤집혀지게 된 거예요. 뒤집혀지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가 서로 자리를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서로 옮겨 앉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렇지만 저는 12.12 사건의 역사의 재판은 지금 현재도 저는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사가 묻혀질 것 같죠? 절대 저는 묻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 당시에 김영삼이, 자, 지금 타임머신을 잠깐 좀 돌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